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판 절차의 갱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공판 절차가 되겠고요. 공판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판 절차의 갱신이 뭘까? 여기서는 실제 우리 최근에 시험 경향에서 보게 되면 이걸 단문으로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갱신 사유 이 문제, 갱신 사유와 절차, 효력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객관식 문제라든지 특히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대목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해진 공판의 심리 절차를 판결 선고 이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판 절차라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 기일을 정해서 심리를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다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제도의 취지가 되겠는데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송 경제에는 반한다는 거죠.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인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수소법원의 올바른 심증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형사소송법의 공판 절차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 이걸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판 절차를 다시 할 거냐 이건데요. 첫째가 판사가 경질되었을 때, 두 번째가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되었을 때, 예, 그 다음에 심신 상실로 인한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논점이긴 합니다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앞에 첫 번째로 판사가 경질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판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피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전보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이 다시 와야 되겠죠. 그럼 그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그 증거조사를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한 다른 자리로 이동한 그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심증의 형성이 났겠지만 그 증거조사를 당해 법관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301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직접주의에 입각한 심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간이공판 절차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방법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규정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완화시켜줘요. 이게 간이공판 절차이거든요.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간이공판 절차를 통해서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간이공판 절차를 통해서 얻은 심증을 그대로 사건에 반영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둔 것이죠.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이 취소됐다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의 경우에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겠죠. 예.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심신상실이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피고인의 그 방어행위가, 소송행위가 올바르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둔 규정이죠.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에 정지가 있는 경우 그 정지 사유가 소멸한 후 공판 기일에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사유는 요 세 가지고요.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할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 규칙 144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인정신문을 하죠.
즉 공판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인정신문을 해서 피고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시 모두 절차, 그래서 모두 진술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판장은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연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을 제한 조서를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공판 절차가 갱신된다는 것은 핵심은 바로 사실 심리를 다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서류 또는 물건도 같다. 다만 다 할 필요는 없죠. 증거 능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뭐죠? 굳이 증거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증거조사 방법은 만약에 동의가 있다면 원래 일반적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갱신의 경우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판 절차 갱신의 효과인데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종래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판을 다시 진행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소송용제에 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판 절차의 갱신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절차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소송용제를 도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거 소모가 아니라 이거 도모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먼저 판사가 경릴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갑이라고 하는 판사가 담당했는데 제4회 공판기일부터 판사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 등장한 판사는 1회부터 3회까지 공판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경릴될 경우에 새로운 판사는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도변론주의와 직접적 이념에 비춰볼 때 상실하는 갱신전의 심리는 실제 형성에 국한된다는 것이 옳다. 이건 뭐냐면 절차 형성행위와 실제 형성행위가 있는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형성, 다시 말하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던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거조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효력을 잃고 반면에 소송 절차에서 이루었던 절차 형성 행위, 이것은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실제 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 형성행위도 무효가 된다고 보자. 왜냐하면은 이때 간이공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과 증거조사 방법이 일반적인 통상의 절차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 형성행위마저도 무효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의 심리 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경우인데요. 이전의 절차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기억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실제 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 형성행위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보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 판사가 경률된 경우 그때는 절차 형성행위 자체는 유효로 보고 실제 형성행위만 무효로 보자. 그 외 나머지 두 가지 사유의 경우에는 실제 형성행위와 절차 형성행위 모두를 무효로 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이 굉장히 길죠? 이거는 2013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예, 형사 입산부가 담당했었는데 법관의 정기 인사로 판사 3인이 모두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피고인 갑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관해서 인사 이동 후 처음으로 제3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회부터 2회까지는 바뀌기 전에 그 판사가 담당했겠죠. 자, 여기서 제2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된 공판 절차에 관련해서 첫째,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제3회 공판기일에 진행할 절차, 제3회 공판기일에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판 절차의 갱신의 효과 관련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판 절차가 갱신되느냐, 갱신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요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3회 공판기일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간단하게 본다면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와 구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진행된 절차를 기재하는 방법은 뭐냐, 기재 방법이에요. 어떻게 기재할 거냐 이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잠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가압이 공사를 전부 부인하자, 검사는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1항과 관련된 증거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을에 대한 사건에서 건설업자 을이 피고인 가백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기재된 그 사건 제1회 공판조서를, 그 사건 제1회 공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을 피고 사건이 되겠죠. 이거는요, 을 피고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조서를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2항 관련한 증거로 건축자재 납품업자 병이 피고인 가백의 계약을 주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자, 여기까지 나와 있죠. 진술이 기재된 서법경찰리 작성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게 됩니다. 증거 목록에는 피고인 가압이 이에 각 부동의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제3회 공판기일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이 전제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을의 진술이 기재된 위 공판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위 공판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전문 증거 관련해서 법관 면전 조서에 해당될 것이냐, 즉 311조에 해당될 것이냐, 아니면 315조 제3호에 해당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의 병에 대한 서법경찰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제3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병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병에 대한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이거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312조 제3항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증거능력 인용요건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의 인정은 둘이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또 한 사람은 변호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이지 않습니까? 병이 사실은 공범 관계에 있는, 그죠? 대항범이긴 하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갑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럴 경우에 내용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내용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병이 할 거냐 아니면은 갑이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병이 한다면 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314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돼서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반면에 갑이 피고인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편 이 사건 제1회 공판 조서에는 피고인 갑이 공소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모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 갑은 제3회 공판기일에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면서 사실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공판조서에는 마치 자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피고인 갑의 진술이 기재된 제1회 공판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즉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제1회 공판기일의 갑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 공판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거는 갱신의 효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격리된 경우니까 실제 형성행위는 무효로 보고 절차 형성행위는 유효로 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공판조서의 그 소위 말해서 갑의 진술, 즉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이 진술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제1회 공판기 일전에 피고인 갑의 국선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 갑이 공소에 부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증거 의견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부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1회 공판조서에 위 국선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부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절차 관련해서 나온 거죠. 첫 번째, 갑이 제1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은 어떻게 취급돼야 하는가. 그래서 제1회 공판기일에 갑이 한 진술을 과연 유죄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1회 공판조서 중에 피고인 갑이 한 진술 기재에 대한 조사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어떤 증거가 되겠어요? 공판조서니까 공판조서라고 한다면 증거 서류거든요.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른바 공판조서가 이게 과연 전문 증거가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 3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바 법원법관 면전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질문을 같이 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절차가 뭐냐? 공판 절차 제3회 공판기일에 진행할 경우에 법관이 격리된 경우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그렇다면 먼저 공판 절차가 갱신되느냐가 먼저 문제 되겠죠. 그래서 갱신 사유는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판사가 격리된 경우니까 공판 절차가 갱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공판 절차 갱신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고요. 그때 갱신 사유는 세 가지를 들면 되죠. 판사가 격리된 경우, 간이 공판 절차가 취소된 경우, 심신 상실로 인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판사가 격리된 경우니까 공판 절차가 갱신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하에서는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공판 절차 갱신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앞서 규칙 144조에 나와 있다 그랬죠? 이건 보시면 됩니다. 재판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진술겁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로 하여금 모두 진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모두 진술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는 뭐냐면 증거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앉아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해서도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 즉 실체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실체를 형성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앞서 봤던 방법 말씀드렸던 건데 그 증거조사 방법은 만약에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다면 상당한 방법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왜 공판 절차 갱신을 진행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었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종전에 당해 사건을 심리했던 법관이 갑등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은 당해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을의 심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 판사가 담당했던 조사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심증을 형성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직접 증거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심증을 형성해야 돼요. 그것이 직접주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포함하는 공판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직접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당사 증거조사 방식은 당사자가 구술로 당해 증거를 신청해야 되고요. 즉 구술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뭐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만 실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에 근거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공판 절차를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 갱신 절차를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인데요. 이건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기재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죠.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 검사, 법원 상원 등의 관직과 성명 이하예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을의 진술이 기재된 위 공판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위 공판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갑피고 사건이죠. 피고 사건인데 지금 을 피고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 조서가 있다 이거죠. 이 공판 조서를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적용법조가 311조냐 아니면 315조 지난번에 봤던 3호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311조냐 아니면 315조 3호냐 이건데, 이거는 당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이기 때문에 31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11조는 이거는 당해 사건이어야 돼요. 당해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당해 사건은 뭐죠? 가피고 사건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법원법과 면전조서라고 하게 되면 당해 사건의 수소법원 또는 법관 앞에서 이루어진 조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을피고 사건은 당해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311조가 적용될 수 없고 315조 3호 이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311조의 내용이 나와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본문이고요. 요거 단서인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184조 및 221조 2. 요게 바로 수사상 증거보전이거든요.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도 또한 같다 이건데, 요거는 별도로 좀 규정이 됩니다. 요거는요. 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311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에 한정돼요. 자, 따라서 311조는 적용이 없겠죠. 그래서 315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 요 3호는 뭐죠?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한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315조. 315조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등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가 포함될 것이냐,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줍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315조 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즉 을피고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작성한 공판조서는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315조 제3호에 의해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걸 검토하기 전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 병의 내용이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거기 2번 질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위 사건 공소 사실 중 이형 관련한 증거로 건축자재 납품자 병이 피고인 갑에게 계약을 주선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을 제공하였다. 그건 뇌물 뭐죠? 뇌물 공여가 되는 거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갑은 뭐가 되는 거죠? 뇌물 수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대항범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범이란 말이에요. 이 진술이 기재된 사법경찰 작성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 증거로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보면 병은 뇌물을 공여한 거고요. 갑은 뇌물을 수수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뇌물 공여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다, 이거죠. 근데 누가 작성했느냐 하면 사경이 작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3항이 적용되는데요. 이거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되겠고, 내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 내용 인정은 어제 잠깐 얘기했던 성립의 진정과 차이가 있는데, 내용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병의 진술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경이 듣고 기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진술 내용이 진술대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게 성립의 진정이에요. 그리고 이 진술한 내용이 더 나아가서 진술 내용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내용의 인정입니다. 내용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만 인정하면 되는데,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원래 이 내용 인정은 요 성립의 인정은 누구만 하느냐면 진술한 대로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술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 내용의 인정은 꼭 진술자로 제한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요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한다면 피의자 외에 변호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 즉 병에 대한 상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건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이건 당연한, 이 설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병이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갑이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이 둘이 공범이잖아요. 그럼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책임 전가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진술자가 즉 원 진술자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범자가 아니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망했죠. 원래 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면 진술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진술할 수 없다면 314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314조에 의해서 증거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면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전법책 이외의 조항 중에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특히 내용 인정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314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그래서 여기 견해 대립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요거는 이제 하나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공범에 대해서는 312조 제4항이 마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처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이것도 바로 그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2조 제3항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312조 제4항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312조 제4항으로 가게 되면 이 경우에 갑에게 반대 신문권을 주는 거예요. 갑에게. 반면에 312조 제3항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갑에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그럼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못 쓰는 거고 312조 4항으로 가게 되면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강력할까? 당연히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학설 대립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판례는 312조 제3항으로 갑니다. 4항으로 가지 않고요. 이것이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차이점이에요. 당해 피고인과 공범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죠. 당해 피고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굽니까? 갑이 되는 거예요. 공판기일의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312조 제3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에 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312조 제3항에 의해서는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더 나아가서 312조 제3항에 의해서 증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럼 314조에서 증거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핵심이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의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이 한다면 갑은 살아있거든요. 피고인이니까 살아있는 피고인이니까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병은 서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진술할 수가 없는 거니까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 우리 판례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은 내용 인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것이 당해 피고인의 것이든 공범자의 것이든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 판례처럼. 따라서 내용을 인정할 사람은 갑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갑은 진술불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병의 사경역성,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피고 사건의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공판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피고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기가 공소 사유를 전부 인정했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 공판 절차가 갱신된 다음에 지금 번복하는 거죠. 그것은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제1회 공판기일에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 잘못 쓰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피고인 갑이 제1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은 어떻게 취급돼야 되는가? 어떻게 취급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몇 조에 근거해서 증거로 쓸 것이냐, 311조에 의해서 직접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뭘까? 자,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경질된 거잖아요. 경질 전에 판사가 증거조사한 것, 즉 갑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를 지금 경질된 후에 새로 등장한 판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311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죠? 만약에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되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왜 전문 증거냐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증 사실을 체험한 자가 자기가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갑은 요증 사실을 체험한 자였고요. 공판 절차가 갱신되기 전에 법관에게 공판정에서 진술한 거죠. 그건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판 절차가 갱신되기 전에 갑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공판 절차 갱신 후의 법관에게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규정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둔 것이 311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311조는 당해 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적용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판사가 경질되었을 때 경질 전에 판사가 조사한 것은 전문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311조의 취지와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를 할 수 있다. 다른 요건 없이 그냥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둔 거냐? 왜 다른 요건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그만큼 법원에서의 진술은 뭐가 높다는 거죠? 신용성의 정화적 보장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높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문제 안 됩니다. 이것이 전문법칙의 예외냐 아니냐 이런 문제니까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피고인이니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전문 증거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공판 절차,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하는 것은 공판 조서가 증거되는 경우이므로, 자, 공판 절차 갱신 전의 공판 조서, 파기환송 이송 전의 공판 조서,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해 사건에 국한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갑은 제1회 공판기일에 어떤 진술을 했죠.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죠. 이건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뭐예요?
조서에, 공판 조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요. 따라서 공판 절차 갱신 전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제1회 공판 조서는 3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판 조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3회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갑이 한 진술 기재에 대한 조사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공판 절차가 갱신됐기 때문에 그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갑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공판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판 조서에 기재된 진술로 인해서 심증을 형성한 사람은 판사 경질 전에 판사란 말입니다. 그럼 경질된 이후에 새로운 판사는 그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여기서는 이제 공판 절차의 공판 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데, 공판조서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 그것이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56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첫째가 공판 기일의 절차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공판기일의 절차라고 하면 소송 절차가 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판조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1회 공판기일에 누군가가 증거 신청을 했다? 그 신청행위는 절차 형성행위가 되거든요. 소송 절차에 관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과연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 신청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공판조서만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실체 형성행위까지 공판조서의 배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실체 형성행위란 뭘까? 법관의 심증에,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앞부분은 이하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절차 형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면에 실체 형성에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체 형성에는 무효가 되고 절차 형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절차 형성행위에 국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논의됐던 갑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그 갑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형성이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고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1회 공판기일에 기재된 갑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진술은 소송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실체 형성과 관련된 실체면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공판 절차 갱신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이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거조사를 할 것이냐, 즉 증거조사 방식이 뭐냐, 이건데요. 그럼 우리 어제 정리해 놨던 것처럼 이것은 공판조서고, 공판조서에 어떤 진술이, 여기에 어떤 진술이 들어있는 거죠. 이 진술의 내용이 뭐죠? 공판조서의 내용이 여기에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증거 서류가 되는 거죠. 증거 서류, 서증, 증거 서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증거 서류고, 증거 서류라고 한다면은 증거조사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낭독이다. 낭독이 안 된다면 요지의 고지고 아니면 열람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 어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 나와 있죠. 부여하고, 예,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이미 봤던 겁니다. 그러면 증거서의 증거조사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는,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 조사 방법은 낭독이다. 라는 거죠. 예. 다만, 이때 누가 낭독할 것이냐, 이게 문제되는데요. 신청에 의한다 하면은, 누가 해야 돼요? 신청인이 해야 되는 거고. 직권에 의한다 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뭐죠? 소지인이나 재판장이 한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봤던 겁니다. 사안의 경우, 가백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하겠고, 이래 공판 조성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 신청인인 검사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예, 간이 공판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